안녕하세요.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주수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은 대한축구협회를 대신해서 KFA, 플레이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선수학습 프로그램 펩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축구선수 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선수 시절, 특히 초중고 시기에 받게 되는 교육과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은퇴한 선수는 물론 아직 현역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유소년 시절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구 선진국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새롭게 준비한 선수학습 프로그램인 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선수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현재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든에이지 프로그램 외에 우수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선수들이 축구 기술과 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됨으로써 발굴된 재능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과 우수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설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각 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동되어야 우수한 선수를 양상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펩은 선수 스스로가 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해한 후 지도자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이끌어내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 개선 및 대화 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심리와 태도, 축구의 과학, 체력, 그리고 축구 기술 및 전술, 4개 영역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주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고 오늘 4개의 영역 중 저와 함께할 영역은 바로 체력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얘기를 할 때면 항상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데 체력,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시간은 수원 삼성 블루윙즈 김주표 코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치님,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체력이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예, 일단 축구에서 체력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폭발적으로 어떤 액션을 수행해야 이제 득점 혹은 이제 실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빠른 템포로 또 경기를 또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또 액션과 액션 사이에 또 빨리 회복을 또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축구가 이제 90분 경기다 보니까는 이제 폭발적인 액션들을 또 지속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빠른 템포의 축구를 90분 동안 또 유지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축구 체력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특히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중요한 체력을 위해 우리 선수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 좋은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중요한 체력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뭐 스피드도 있고 그리고 유연성도 있고 그리고 안정성도 있고 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근력도 있고 그리고 지구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력이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스피드나 여러 가지 부분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깔아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근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력 향상을 위해 우리 선수들이 학습을 해야 될 많은 부분 중 오늘은 어떤 주제와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력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는 사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근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이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들에 대해서 근력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선수들이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좀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훈련에 대해서 이제 근력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일단 그 체력 요소 중에 특히 근력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90분 동안 폭발적인 액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격팀은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또 슈팅을 하고 볼 없이 상대 뒷공간을 침투하고 경합을 하죠. 그리고 수비팀은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태클을 하고 몸을 날려서 블러킹을 하고 또 상대선 공격수를 따라가죠. 사실 이제 한 선수에게 이런 폭발적인 액션들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경기를 보면 포지션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선수 한 명이 폭발적인 액션을 평균적으로 1분에서 1회, 많으면 이제 2, 3회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실행하는 폭발적인 액션들이 축구에서 득점과 연관되는 결정적인 상황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보다 더 폭발적으로 축구 액션을 실행하는 것이 축구에서 중요한 것이죠. 근력이 좋아야 이런 폭발적인 액션들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상 예방 때문인데요. 축구에서 부상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기 혹은 훈련 중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접촉 부상과 이제 선수가 부딪히지 않았는데 대개 이제 가속, 감속, 방향 전환, 점프 혹은 착지하다 일어나는 비접촉 부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당연히 일어나는 축구에서 접촉 부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접촉 부상은 예방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축구 과학 및 의무진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축구에서 일어나는 비접촉 부상 부위와 예시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햄스트링 파열, 이제 발목 염좌, 무릎 인대 중에 이제 ACL, 전방 십자인대죠. 이 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부상을 당한 후에는 이제 재활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상 부위와 관련된 근육군들을 이제 강화하는데요. 이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이제 안 다친 선수는 축구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상 유형의 부위들과 관련된 근육군들의 근력을 이제 강화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약한 근육군들의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복잡하고 섬세한 풋볼 액션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근력이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화려한 드리블링을 잘하는 선수, 정확한 킥을 구사하는 선수, 다이빙 후 빠르게 일어나는 골키퍼, 또 강하게 오는 볼을 이제 부드럽게 잡아서서 돌아서는 선수들 모두 이제 본인의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움직임들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축구 선수가 하는 슈팅, 퍼스트 터치 등의 복잡한 액션들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한 다리만 지면에 있게 되고 다른 한 다리는 볼을 차거나 이제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드리블링 중에는 양발이 빠르게 교대로 이제 움직이면서 한 발은 지면에 또 다른 한 발은 볼을 다루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다양한 방향으로 쏠리는 본인의 체중을 한 발의 근력으로 버티지 못하면 당연히 동작 수행의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몸 전체의 코디네이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 근육군들의 적절한 이제 근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 근력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저희 유소년 선수들도 잘 알겠지만 이제 김민재, 황희찬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민재, 황희찬 선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이제 타고난 체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근육이 크다고 힘이 세고 파워가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큰 체격에 맞게 큰 체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본인만의 운동신경을 이제 타고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운동신경을 발달시켜 왔을 겁니다. 단순히 몸이 크고 근육이 커서 힘이 세고 빠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타고난 유전적인 특성과 과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김민재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지기 위해서 무리한 근비대 훈련을 하다 보면 평소 훈련과 경기 시 피로할 뿐만 아니라 막상 축구에서 쓰이는 근육의 기능들이 발달하지 않고 근육의 양만 커지면서 이제 몸만 이제 느려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가진 근육의 특성이 다르다는 건데요. 근육은 크게 속근과 지근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처럼 폭발적인 선수는 몸속에 이제 근육들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근수축을 할 수 있는 속근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타고난 것이죠. 대신에 이제 속근 섬유는 일찍 지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속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피로가 빠르게 누적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성 선수처럼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는 선수들은 지근 섬유의 비율이 높을 수 있어요. 지근 섬유는 숙축 속도는 이제 느린 대신에 에너지를 쓴 후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소년 선수들은 본인이 어떤 체격과 체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본인만의 체격과 체력적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의 크기를 이제 키운다거나 빨라지고 싶다는 생각은 비효율적인 근력 훈련을 만들게 됩니다. 축구 시즌은 8, 9개월로 거의 매주 경기를 합니다. 때문에 시즌 중에 경기와 경기 사이에 회복과 팀 훈련을 병행하다 보면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축구 경기에서 하는 동작들이 이제 기초 근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거나 많이 쓰지 않는 근육들이 생기면서 상체와 하체 근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경기장에서의 선수의 움직임의 밸런스가 이제 깨지게 되거나 더 발전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김신욱 선수는 아주 좋은 본보기인데요. 이제 장신 선수로서 안정적인 신체 밸런스를 위해 꾸준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김신욱 선수는 K리그와 중국 리그에서 뛰어난 체격의 운동 능력까지 탑재된 공격수가 이제 됐습니다. 실제로 유소년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해외 클럽들은 어렸을 때부터 근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아스널 유스 아카데미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수록 근육과 신경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성인 선수는 2시간 투자해야 10kg을 더 들 수 있는데 사춘기 전후의 어린 선수는 1시간만 투자해도 10kg와 같거나 혹은 더욱 힘이 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어리면 어릴수록 무거운 것을 들어보는 경험을 하면 그에 맞게 빠르게 우리 신경의 구조와 기능들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하지 근력이 좋으면 스피드, 민첩성, 점프 등이 좋아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할 수 있는 무게로 스쿼트를 무겁게 들 수 있는 선수가 더 빠르고 민첩하고 폭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 사진에 나오는 파워리프터처럼 무거운 게 최고는 아니고요. 축구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근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진에 보이는 정우영 선수처럼 맨몸 스쿼트나 한발 스쿼트 아니면 웨이트장에서 본인 몸무게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가지고 양발 스쿼트를 주 2회 정도 이제 꾸준히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2년 동안 13, 15, 17세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 4회 축구 훈련, 주 1회 경기를 하면서 주 2회 근력 운동을 한 선수가 그냥 주 4회 축구 훈련, 주 1회 경기를 한 선수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꾸준히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한 선수들의 30m 스프린트 기록이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안 한 선수들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 근력 운동을 통해 하체 힘이 세진다면 스프린트에서도 특히 초반 가속력이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붙지 않는 몸통을 다리 힘으로 밀어내는 게 이제 가속 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힘을 키우게 되면. 이렇듯 꾸준한 근력 운동은 확실히 유소년 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맨몸을 활용한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부상 예방도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피파 11 플러스 웜업 프로그램에는 단순한 근력 운동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어 운동인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 한발서기, 스쿼트, 수직 점프가 이제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훈련 전 하는 것만으로도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을 40% 가깝게 예방할 수 있다고 피파 11 플러스 연구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력,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선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제 근력이 축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근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은 뭘까요? 저희의 팔과 다리는 이제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뼈와 뼈의 마디를 이제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을 중심으로 이 뼈와 뼈는 인대로 이어져 있을 때 이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이 양 끝에 힘줄을 통해 뼈와 뼈에 이제 붙어 있죠. 이때 근육이 수축하면 양 끝에 힘줄이 두 뼈를 잡아 당기면서 관절이 굽혀지게 되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 이완이 되면서 두 뼈를 놔주면서 관절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근육에 힘이 세다는 것은 힘줄과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거나 버티는 힘이 세다는 뜻인 거죠.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경계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신경계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이제 보내기 때문이죠. 신경의 신호는 대개 우리의 뇌와 척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척수에서 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뇌에서 팔을 굽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가 뇌에서 척수를 타고 팔의 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거죠. 힘이 세지려면 근육이 커지기 전에 우선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빠르게 가야 하고, 운동신경 하나가 한 번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근육의 섬유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한 번에 100가닥의 근섬유가 아니라 1000가닥의 근섬유를 하나의 운동신경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면 힘이 세진다는 거죠. 이제 근력이 또한 강해지려면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끼리 이제 협조를 잘해야 합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달릴 때 밀고 나가는 힘이 이제 강해지려면 엉덩이 근육인 글루테스 막시무스와 햄스트링 근육인 세미텐디노서스가 강하게 수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반대로 앞에 대퇴근인 렉투스 페모리스와 바스투스 근육들은 그에 맞게 이제 이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 근육들은 수축되면 무릎이 들어 올려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종합하자면 근육들이 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이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범위를 근육들이 이제 강한 힘으로 움직이거나 이제 버텨줘야 합니다. 이제 근력이 강하기 위해선 뇌가 보내는 신호가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근육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끼리도 서로 협응력이 좋아야 가지고 있는 근육들의 근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근육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과 협응력의 발전을 통해서도 근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잘 빠진 팔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폭발적으로 점프하는 배구 선수들처럼 말이죠. 근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력을 위해 우리 선수들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력 훈련을 여러 가지 기준들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머신 웨이트와 프리 웨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머신 웨이트는 머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군에 집중할 수 있게 움직임의 위치와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웨이트 훈련법입니다.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할 때처럼 균형을 잡는 데는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근육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보디빌더나 재활 과정에 특히 특정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게 되죠. 하지만 머신 웨이트로는 실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 근육을 쓰는 방식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슈팅하려고 할 때 발을 뻗을 때 레그 익스텐션 머신처럼 길을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머신 웨이트로 특정 근육군의 힘이 세졌다 해도 이 힘이 실제 경기장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지에는 물음표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프리웨이트는 덤벨과 바벨을 들고 운동자가 균형을 잡고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군에 집중할 수 있게 스스로 몸의 움직임의 위치와 방향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웨이트 시에 하는 동작들은 실제로 축구 선수가 경기 시 중력을 받으면서 뛰거나 점프하고 슈팅할 때 근육들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웨이트로 강해진 근력들이 실제로 축구 경기 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머신 웨이트보다는 큰 거죠. 하지만 프리웨이트는 스스로 무게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숙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초반에 근육의 자극을 느끼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백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넥프레스 등 아주 일반적인 운동들이었는데요. 이런 단순하지만 몸 전체에 자극을 주는 프리웨이트 운동들을 주 2회씩 꾸준히 한 것이죠.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자기 개발을 위한 스스로 학습법을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준비한 선수학습 프로그램 펩. 앞으로 펩을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연령별 대표팀, KFA 골든에이지 선수 및 프로산하 유스팀을 통한 시범 운영과 여기서 나온 피드백 수렴 및 개선 작업을 거쳐 대한민국 모든 현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선수들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선수 개인의 생각을 갖고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대한축구협회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현장에 저 주수진도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펩, 화이팅! 감사합니다.